세계 군사 강국들이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무기 체계가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최근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월조는 한국의 하이코어 시험 발사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기존의 단순 활공체와 달리 스크램제트 기반의 추진형 극초음속 발사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단순한 모의 실험이 아니라 실제 발사 플랫폼을 통한 검증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단 부스터 분리 장면이 공개되며 한국이 이미 마하 6급 속도를 달성했다는 사실은 서방 언론들 사이에서도 예상보다 빠른 진입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내 언론 또한 한국이 설정했던 초기 목표가 마하 5의 속도로 5초 이상 연소 유지였음에도 이번에 이를 뛰어넘어 마하 6까지 도달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비지한국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2026년까지 이중 램제트 기술을 완성하고 2028년에는 가변식 공기흡입구를 포함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념 연구 단계를 넘어 실전 운용을 염두에 둔 구체적인 기술 로드맵이며 특히 KF-21에서 발사 가능한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이지스급 구축함에서의 대함 극초음속 미사일, 나아가 잠수함 발사형 SLMB까지 확장 가능한 응용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결국 한국이 이번 시험으로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국산 극초음속 무기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이코어의 진짜 가치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추진형 극초음속 운용 철학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고체 추진 2단 부스터로 가속하고 이후 마하 속도 영역에 진입하면 램제트에서 스크램제트로 전환되며 추력이 지속됩니다. 이 듀얼 모드 전환 방식은 고도와 속도 변화에 따른 공력 손실을 줄이고 비행 도중 자유롭게 궤도를 수정할 수 있어 움직이는 표적이나 복잡한 방공망 사이 틈을 노리는 전술 운용에 유리합니다. 또한 웨이브라이더에 가까운 충격파 스킵 설계를 통해 압축 양력을 확보함으로써 적어도 침투 시에도 충분한 에너지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해외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이 지상, 해상, 잠수함, 항공기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다중 발사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침투 각도를 다양화해 적의 요격 자산을 분산시키는 전략과 맞물리며 전장 피로도를 극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측면에서도 하이코어는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시험 발사 이후 특허 출원과 학술 발표 등 지식 재산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현재까지 국내 특허 3건, 소프트웨어 등록한 건 논문 5편, 연구보고서 43건, 기술자료 47건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연을 넘어서 무기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공정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추진 모듈을 바탕으로 대함, 대지, 전자전 등 다양한 파생 체계로의 확장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하이코어는 또한 유도 무기용 캐니스터에서 발사되었는데 이는 기존 우주 발사대가 아닌 실전형 발사 체계를 활용한 것으로 해군 수직 발사관으로의 통합 가능성을 높이며 초기 배치 비용과 리스크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이중 램제트 기술의 조기 완성과 가변식, 흡입구, 성능 확보 등 기술 개발 일정도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통합 운용과 양산을 향한 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운용 측면에서는 해군의 적용 가능성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KDS-3 배치2 구축함의 탑재 예정인 차세대 수직 발사체계 KVLS-2는 직경과 깊이가 모두 커져 대형 탄체 수용이 가능하며 하이코어가 이 규격과 호환되도록 설계될 경우 구축함 한 척만으로도 동중국해 라인까지 장거리 초수평선 타격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KSS-3 잠수함의 경우에도 VLS 운용 경험이 있어 해상과 수중에서 동시에 하이코어를 운용하는 포화 타격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말 유도부의 고온 환경 내구성과 탐색기 신뢰성 확보, 실시간 표적 재지정이 가능한 킬웹 시스템과의 연동이 필수적이라는 과제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한국형 데이터 링크와 해공군 센서 자산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으며 장거리 순항 및 탄도무기 개발 경험이 전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중 플랫폼의 경우 초기에는 대형 외장무장 운용이 검증된 F-15K가 가장 현실적인 탑재 후보로 평가됩니다. KF-21은 통합 운용 측면에서 유리하나 외장 무장 하중 및 공력 제한 등 기술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외부 스토어 간 간섭을 고려한 별도 부스터 최적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KF-21은 ALBM과의 상호보완 운용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해상에서 하이코어가 적 함대를 고정시키고 공중에서 ALBM이 지상 고정 표적을 타격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의 힘의 균형은 누가 먼저 누가 더 넓게 극초음속 전력을 운용하느냐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다층적인 극초음속 체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북한까지 중거리 탄도에 극초음속 탄두를 결합한 전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은 단순 대응을 넘어서 활공형과 추진형 극초음속 무기를 병행 개발하며 전혀 다른 형태의 억제 전략을 준비 중입니다. 미국 전문지 더 월존도 하이코어의 시험 발사 영상을 분석하며 한국이 지상, 해상, 잠수함, 항공기까지 아우르는 다중 플랫폼 운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이 전략은 정치 외교적 지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될수록 동맹 억제 태세도 진화해야 하며 한국은 미국의 다크이글과 HACM 계열과는 다른 자국 플랫폼에 최적화된 극초음속 체계를 통해 연합 속 자주성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변화된 발사원과 비대칭적 접근 방식 확보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이 개전 초반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기술 체계 측면에서도 한국의 선택은 다른 국가들과는 뚜렷이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킨잘처럼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준탄도 미사일은 고고도에서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저고도를 곡선처럼 파고들며 방공 레이더의 사각을 노리는 추진형 극초음속 순항은 완전히 다른 방식을 요구합니다. 공력 가열과 드래그를 이겨내며 지속적인 추력을 유지한 채 접근하는 방식은 기존 방공망이 전제하는 시간, 각도, 속도의 예측을 무력화시킵니다. 한국은 여기에 국산 플랫폼 통합이라는 유연성을 더했습니다. 해군의 수직 발사 체계는 점점 더 대형 탄체 수용이 가능하도록 진화하고 있으며 공군의 KF-21과 F-15K는 이미 중량급 외장무장 운용 경험을 쌓아 플랫폼 적합성이 검증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매체는 한국의 극초음속 전력은 지상에서 시작해 바다와 하늘로 번져간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기술 그 자체를 넘어서 산업 생태계와의 결합으로 이어집니다. 방위사업청과 ADD가 개념과 핵심 기술을 열어두고 국내 민간 방산업체들이 추진, 유도, 발사 통제, 플랫폼 탑재 모듈을 갖추면서 한 번 만든 기술을 여러 플랫폼에 빠르게 이식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코어는 실사격 검증뿐 아니라 학계와 산업계에서의 기술 성과 등록까지 마쳤으며 램제트와 스크램제트를 잇는 구간제여 연료 공급 및 통합 진단 기술 등 무기화에 필요한 실질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시연을 넘어서 확장 가능한 규격으로 가공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직 발사관, 캐니스터, 전투기 하부 파일런 등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도 하나의 추진 모듈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구조는 바로 한국형 표준화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략 효과는 숫자로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대형 수직 발사 모듈 하나에 수십 발의 장거리 무기를 탑재하면 평시에는 전개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전시에는 저고도 순항과 고고도 탄도 궤적을 혼합해 동시에 접근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방공과 미사일 요격 자산의 배분이 복잡해지고 센서 운용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추진형 극초음속 무기는 비행 마지막까지도 추력으로 경로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표적이나 순간적으로 생긴 방공망의 틈을 정밀하게 노릴 수 있습니다. 해외 전문지는 한국이 공개한 하이코어의 시험 장면과 풍동 이미지 등을 근거로 형상과 공력 설계 의도가 이제 가시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고 한국이 이 무기를 다중 플랫폼으로 공식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한국의 전장 네트워크와 통합될 경우 실시간 표적 정보 갱신과 고속 유도 무기의 결합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비용과 운용 현실성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단가 자체는 높지만 표준화된 발사 체계와 기존 전력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탄두와 사거리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변형형 무기 패밀리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산 수직 발사 체계의 셀 직경이 확대되며 내부 공간이 여유로워졌고 이는 향후 대함, 대지, 전자전, 기만형 등 다양한 탄체 수용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공군 역시 무장 탑재 능력이 다른 KF-21과 F-15K의 역할을 분담시켜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하이코어는 단순히 북한 대응에 머물지 않고 서해와 동중국해, 대만 해협,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핵심 해상 루트에서 한국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전략 자산입니다. 억제의 핵심은 단순한 사거리가 아니라 상대가 계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불확실성이며, 한국은 추진형 극초음속과 ALBM의 조합으로 이 불확실성을 지상부터 바닷길의 하늘과 수중까지 아우르는 동시에 신속 전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매체가 하이코어, ALBM, 해상 기반 탄도 전력을 하나의 패키지로 분석하는 빈도가 늘어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빨리 만들고 넓게 통합하는 한국형 개발 문화가 다시 한번 작동하고 있습니다. 독자 규격 수직 발사체계, 대형 외장 무장 경험을 축적한 전투기, 장사정 지대지 전력을 통한 지상 플랫폼 등이 하나로 결합되며 연구기관과 기업, 군이 동일한 설계 철학을 공유할 때 가능한 민첩성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개발보다도 배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해외 매체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기술 시연을 넘어서 실제 운영 구조를 선택하고 논의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1월 12일 북한 탄도미사일 영상입니다. 북한이 어제 감행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입장을 냈습니다.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였다면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속의 12배의 속도로 날았고 새로운 탄소섬유 재료도 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디어 북한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그들의 말처럼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 어떤 조밀한 방어 장벽도 뚫을 것이며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무기입니다. 특히 북한이 공개한 발사 사진을 보면 이 미사일은 지난해 4월 북한이 쏜 화성 16 나형에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했으며 탄소 섬유 등 보다 진보된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분명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응 체계의 중요한 도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배경과 특성을 분석하며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기권 내에서 마하오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포물선 궤적을 따르지 않고 변칙 기동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탄도궤도 미사일에 초점을 맞추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방어망의 빈틈을 노린 전술적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전쟁 억제력을 파괴하고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극초음속 무기가 되려면 먼저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마하오 이상의 속도가 나와야 합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에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가 음속의 12배 속도로 비행했으며 1차 정점고도 99.8km, 2차 정점고도 42.5km를 찍으며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비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또 하나 조건적의 요격을 피할 수 있는 회피 능력, 그리고 저공 비행 능력을 갖춰야 진정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군 당국은 이번 발사에 대해 몇 가지 기술적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차 정점 도달 여부인데요. 북한은 2번의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2차 정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극초음속 미사일로서 다소 부족한 기동 횟수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변칙 기동의 빈도가 적다면 미사일의 회피 기동 능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 보도한 사진에 나타난 모니터링 화면을 볼 때 미사일은 발사 후 상승한 다음 1차 정점에 이르렀고 이를 전후에 탄두가 분리된 다음 하강과 상승을 반복해 2차 정점을 찍은 뒤 종말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4월 발사 때도 북한은 미사일이 2차례 정점을 찍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당시 우리 정보국은 1차 정점 이후 수평으로 기동하다가 하강하는 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2차 정점, 즉 비행 중 궤도 변경에 성공했다면 실로 놀라운 기술적 진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2차례의 상승 하강은 극초음속 미사일로서는 부족한 횟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탄도미사일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은 계산을 통해서 예측이 쉽게 가능합니다. 바로 미사일의 중력 가속도와 발사 속도,
높이를 계산하면 바로 탄도값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ICBM, 미니트맨3와 같은 탄도미사일은 비교적 요격이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고도 1000km 정도까지 올라간 탄도미사일은 떨어질 때 가속을 받지 못하는데요. 공기저항 때문에 떨어지는 단계에서 음속을 넘지 못합니다. 음속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미난기 정도의 속도를 의미하므로 충분히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초음속 활공체 HGV는 기존 탄도미사일 탄두 부분에 저공 비행이 가능한 글라이드를 장착해 지그재그형으로 왔다 갔다 하는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면 현재 기술로는 요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존재인데요. 우리 군이 제기하는 두 번째 의문은 비행 속도입니다. 북한은 최고 속도가 마하 10이라고 밝혔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두 차례 정점을 찍으며 에너지를 손실한 북미사일이 종말 단계에서도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찍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HGV는 초기 탐지가 비교적 쉽다는 단점이 있지만 종말 단계에서 탄도 궤도가 포물선에서 수평 비행으로 활공식으로 바뀝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크게 순항미사일 형태인 HCM과 탄도미사일의 글라이더 활공체를 결합한 HGV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HGV에서 자체 엔진 출력으로 끝까지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유지한다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HCM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HGV는 고도 50km 지점에서 하강 후 재상승 기동을 하며 물수제비같이 활공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다수의 정보 채널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미사일 역시 약 50km의 정점 고도에서 500에서 1000km를 비행한 것이 확인됩니다. 사실상 북한이 HGV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언제든 극초음속 SRBM, 극초음속 MRBM으로 대한민국을 타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기에 북한은 미사일에 신형 탄소섬유 복합 재료를 사용했다고 밝혔는데요. 탄소섬유 재료는 고온과 마찰에 견디기 위한 필수 기술로 북한이 제재를 뚫고 해당 소재를 확보했다면 국제적인 기술 협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연 러시아가 이 기술을 북한에 전수해줬는지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가장 진보된 미사일 원천 기술은 물론 막강한 운용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 러시아의 기술 자산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평양부터 서울까지 일본 요격의 시대를 열었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직후엔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고체 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엔진 지상 시험과 극초음속 미사일 테스트까지 거듭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를 두고 한국의 미사일 요격망을 회피해 기능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단순한 무기체계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의 방어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협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저공비행 및 변칙 기동은 기존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같은 방어망의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전술한 대로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기권 내에서 지그재그 형태 등의 변칙 궤적으로 비행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군의 지상 감시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패트리엇과 같은 요격 체계의 대응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을 태평양 지역의 적수들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체계라고 발표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인데요. 이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군사적 대응력을 시험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대응,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 우주에 걸친 다층 방어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존 KAMD와 LSAM, 해군의 SM-3 요격 체계에 더해 공중정찰과 우주감시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요격이 불가능한 마법의 무기로 알려졌지만 이는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모든 기술적 요소가 완성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팩3 패트리엇으로 요격된 사례가 왕왕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킨잘과 지르콘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요격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KAMD는 우크라이나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인 수준입니다.
더구나 HGV 방식은 기술적 난이도에 있어 HCM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이 HGV 방식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 원점을 완전히 파괴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북한의 미사일을 버틸 수 있느냐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을 위한 방공 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LSAM-2입니다. 전기형인 LSAM은 이미 개발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고 2025년부터 양산을 준비 중이며 LSAM-2 역시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최소 사드 이상의 요격 능력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 활공 단계 요격 능력까지 갖출 예정입니다. LSAM-2의 개발 목적부터가 애초에 북한과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함이었으니 당연한데요. 다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방사청은 LSAM의 개발 기간은 2035년까지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기술은 미국조차 걸음마 단계인 최첨단 기술입니다. 오히려 국제발전 추세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기술에 최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질적 위협이 된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 속도에 비해 방어 시스템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안보와 생존이 걸린 만큼 대한민국은 극초음속 비행체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조기경보 위성과 고성능 레이더 개발을 가속해야 합니다. 여기에 북한의 탄소 섬유 복합 재료 적용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신소재 기술 개발은 향후 미사일 방어 및 공격 체계 모두의 핵심이 될 텐데요. 대한민국은 이에 대응해 국방 과학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마침 우리 군은 20년 수권 사업이자 미래 전쟁의 흐름을 바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는 명백히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도전을 가하는 행위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기술적 진전 여부에 대해 의문이 남아있지만 대한민국은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독자적 기술력을 지속해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선제적 탐지 및 요격 기술 확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